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전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쳤다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 전국 이번 주에도 계속이 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 후보 어제 귀국했는데요. 이번에는 논란거리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6명의 패널과 함께 6월 5일 월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죠. 제목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정유라 모르쇠 연기의 영장 기각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유라 그동안 주장했던 것 팩트 체크 이래도 기각이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정유라 처음에 왔을 때 엄마 공항에서 엄마 재판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그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갇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했고 또 뭐 직접 관련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개명한 사실도 몰랐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독일에서 덴마크로 간 것은 도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넘어갔을 뿐이다라는 거고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는 전국도 몰랐다라는 거고 사실상 가고자 하는 적이 없었다. 또 차명전화 얘기도 나왔습니다. 차명전화 사용한 적 없다라는 건데 체크를 해보면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 재판 내용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했었는데 최순실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가 4월 5일에서 9일까지 덴마크 정유라 접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 얘기가 긴 얘기가 나왔겠죠. 개명한 사실도 몰랐다라는 건데 개명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되는 것인데 몰랐을까요? 혹시 나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 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덴마크로 간 게 엄마가 가라고 해서 넘어갔을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도피 중에도 독일을 자유롭게 사실상은 왕래했었다라는 겁니다. 전공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면서 체육과학부 정유라입니다 하고 교수 개인에게 이런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정유라가 차명폰으로 국내 조력자들과 통화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유라의 주장이 사실은 조금 사실로 다른 팩트로 다르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주장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실도 불구하고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건지라는 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사실과 다르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정유라의 주장 관련해서 영장 기각 사유로 뜬 것 중에서 정유라가 주장한 가장 긴, 가장 센 거짓말은 이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고요. 화면 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또 심정적으로 좀 다시 재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거세요? 네. 어떤 부분이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상 모르는 게 많았다. 모르는 게 많았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지금 이번에 기각 사유가 정유라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줬을까요? 아니면 얘기한 대로 검찰 주장이 조금 입증력이 약했을까요? 일단 정유라 씨가 전부 다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법원에서. 예.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영장 기각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조금 있는데요. 노 변호사는 전혀 예상 못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범죄 사실의 중요성도 그렇고 이 사건 영장 실질심사는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유라 씨가 뭐 유죄냐 무죄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이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조금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아마도 이제 정유라 씨가 말한 것 중에서 사소한 거짓말들이다라고 판사님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런 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짓말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 두 가지 범죄 사실, 그러니까 업무방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예. 이 정도 가지고는 구속까지 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검찰이 조금 더 신중하게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차재원 교수. 예,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저 정유라 씨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입국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게 없다. 퍼즐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그래서 퍼즐 맞추려고 하는데 연결되는 게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지난번 영장 청구가 됐을 때 혐의가 그 업무방해죄 아닙니까? 그 이하여대 이 그 특혜 입학과 관련된 업무방해죄였는데 예. 그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 추가로 지금 만약에 이 영장이 재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삼성의 뇌물죄라든지 또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거라든지 외국환 관리법 그 정도가 또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제 퉁 치놓은 거죠. 그래야만 이 지금 그 이대 입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나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야만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가 최종 수혜자고 유일한 수혜자로도 지금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걸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가장 센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 그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좀 얼토당토 안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뭐 자기가 다닌 대학의 학과도 전공도 몰랐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그 뭐랄까 좀 검찰에 출두함에 있어서 아예 자기는 모르쇠 일관하겠다는 것을 그냥 보여준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 아닌가 싶고요. 본인이 뭐 이렇게 어느 학부 누굽니다라고 메일도 보내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 주소가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는데요. 시작하면 사실 황당하거든요. 뭐 그런 걸 좀 연상했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부터 보여줬지만 치밀한 어떤 뭔가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법적 조력도 받아가지고 또 재판 시점까지 다 귀국 시점도 이대 학사비리 재판이 끝나가는 시점을 선택한 점이라든지 또 뭐 국민들에게 공항에 도착하면서 또 일종의 인정할 것은 법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러나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쇠 전략으로 한 것들을 볼 때 나름대로 그 정유라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 싶지만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재판 그 검찰의 영장 기각 관련해서는 좀 법원에 좀 기본적인 좀 안이하고 좀 편협한 어떤 그 결론이 좀 아쉽다. 영장 담당 판사의 판단 얘기하는 건가요? 이러려면 국민의 지금 법 감정은 아니 이러려고 그러면 강제 송환했나?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이게 뭐 전략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끝까지 가는 전략은 없고요. 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가장 제가 거짓말로 보는 거는 바로 이 어머니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인터넷이 안 돼서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랬죠. 이게 아주 저는 전략적인 거짓말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하고 전부 공범인데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하는 증거가 많아요. 첫째는 이게 아까 오태희 변호사 변호인 면담을 하면서 어머니 재판 안 알려주겠습니까? 또 이게 그 차명폰을 사용했어요.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어머니 재판 받는 거였겠죠. 그렇죠. 네. 차명폰을 사용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78억 뇌물 증거들 있잖아요. 자료들 이게 폐기하고 전부 인멸했어요. 이 말이 어머니 재판을 수시로 이게 연락해가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계속 이게 파악을 해서 말을 맞췄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 재판은 전혀 하는 게 없다. 이게 저는 가장 전략적이면서 질이 안 좋고 아주 이게 나쁜 거짓말로 봐요. 네, 황장훈 소장. 저는 교수님 체육과학부 정유라입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교수한테 그 문자도 보내고요. 과제에 대해서 이 통화도 하고 또 다른 교수한테는 문자로 과제를 제출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데요. 저는 검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검찰이. 예초에 범죄 수익 은닉이라든지 자기 명의로 독일에 집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엄마가 다 했거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건데 왜 사전에 정유라는 이 마치 뭐 거의 미성년자에 가깝고 최순실이 다 했고
이렇게 예단을 했느냐. 네. 또 이 외환거래 위반을 한 부분은 명백하게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이렇게 갖고 간 부분에 개인이 갖고 갈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이 삼성의 성마 지원과 관련해서 뇌물로 엮었으면 콜에 스포츠입니까? 거기가 명백하게 정유라가 엄마하고 같이 수혜자인데 수혜자이고 그 돈을 또 자기가 썼는데 예.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번에 영장에서 뺐는가. 왜 꼭 전에 이재용 회장 때도 부회장 때도 그러더니만 꼭 기각되고 난 뒤에 더 추가하고 이러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 지금 또 우리가 의문이 있다. 예, 우리가 이 유선남입니까? 네. 유병헌 씨 유병헌 씨 장녀. 딸. 네. 지금 한국에 오는데요. 지금 이 사건 거의 다 이 재판이 끝나가지고 사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유선남을 뭘로 처벌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네.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 뭐 판단을 올렸나 좀, 서양호 내가 지금 이제 소장을 얘기 안 시키고 지나갈 뻔했네요. 네, 친하면 안 시키는 겁니까? 예. 예,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개그 프로가 있었죠. 맹구 없다, 띠리리리, 바보 연기를 했던 이창훈 씨인가요? 아마 그분이 네, IQ가 15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보 연기하지만 IQ 150입니다. 우리가 정유라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정유라의 기가 막힌 점은 정말로 몰라야 할 것만 정확히 콕 찍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화여대 입시 부정 관련해서는 엄마가 다 한 일을 난 전혀 모른다. 그리고 엄마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삼성에서의 뇌물 문제, 엄마가 했기 때문에 난 잘 모른다. 관계에도 잘 모른다. 즉 정확하게 입시 부정 비리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문제라든가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함구하고 모르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정말 청산유수처럼 모든 질문에 스스럼 없이 20살,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보여주기 힘들 정도의 기자들과의 답변도 아주 능수능란하고 그런 걸 보면 가장 큰 거짓말은 어쩌면 바보 연기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프레임이 가장 큰 국민에게 속이려고 하는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모른 척했던 맹구 없다. 네. 라고 했던 큰 틀에서 아주 바보 연기했던 걸 보고 있군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요. 최순실 씨가 재벌의 총수도 구속이 됐는데 무지랭이 우리 딸 구속되는 거 100%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기각이 된 상황에서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의 속내는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료 보고 패널들의 질문 듣겠습니다. 혹시 어머니 면회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냥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된다면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뒤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강한 수사 특검이 받고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비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면회를 경찰 쪽에 허락 안 받아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뭐 적정 금지가 다 풀려 있는 상황에서. 근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집합이 있을 수 있고 정유라는 어쨌든 간에 아기가 빨리 오기를 지금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는 시간 안에 국내에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어머니 면회 가는 거는?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좀 봐가지고 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정유라 씨 그게 검찰 소환 통보는? 아직까지는 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예상하고 있다고? 근데 변호인이 지금 나가서 재판 받고 있는데 오늘 소환하면은 이건 경기 뭐라 그럴까 룰 위배. 여러분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비신사적으로 소환해서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경재 변호사. 정유라 씨 불구속 상태가 되면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엄마의 면회도 이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두 모녀의 속내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검찰이 한 번 영장 기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정유라 씨에게는 자신의 딸에게는 끄진물도 다시 봐야 된다. 아마 지금 영장 재청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아마 상당히 당부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정유라 씨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엄마는 가면 내게 뭘 해줄 건데 이렇게 물어볼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이 임신을 하고 했을 때도 보면 사실 보면 엄마의 여러 가지 그 조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거든요. 예.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한 그런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엄마가 사실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나름대로 상당히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엄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아마 상당히 거의 좀 당당하게 아마 끝나고 난 뒤에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 재밌는 부분이 정유라 씨가 지금 가 있는 데가 지금 미승빌딩입니다. 미승빌딩이 사실 지금 최순실 씨에게 나중에 지금 추징될 수 있는 추징금 보전을 위해서 지금 일단 압류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유라 씨는 똑부러지게 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엄마 이번 재판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재산 미승빌딩이 완전히 안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야 나도 나중에 좀 챙길 게 있지 않겠냐는 그런 예. 생각도 냉정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황장 소장. 예,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곧 이경재 변호사 주선으로 모녀가 지금 재해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 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딸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남편 정윤회 씨하고는 이혼을 한 상태고 서로 안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보면 장시호 씨나 또 다른 최 씨 이 가족 자매들하고도 지금 사이가 나빠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누군가는 밖에서 자신의 재산도 관리하고 또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키면서 또 뒷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작업도 할 거고 정유라가 밖에서 그다음에 지금 뇌물죄가요. 이 재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지금 공소 유지를 위해서 윤석열 새 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사건에 있어서 뇌물죄가 공소 유지가 계속되어 가지고 재판에서 과연 인정이 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상에서. 그러면 이후에 다른 피의자들도 지금 모른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도 뇌물죄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사건의 가장 큰 죄는 이 뇌물죄인데 이 뇌물죄 부분이 빠진 이 사건에서 남아있는 것은 뭔가? 그러면 나중에 무슨 강요나 이런 것들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것들도 최순실은 공범인데 거기에 큰 죄가 나올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죠. 네. 노영희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 실세 넘버원 정유라 이렇게 썼네요. 원래 대한민국 최고 넘버원이 최순실, 그다음이 정윤회, 아하. 그다음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박관 전 경정이 썼던 것을 좀 수정을 했군요. 네, 그랬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재벌 총수도 그렇게 받고 있고 최순실 씨마저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데 네. 지금 정유라 씨만 살아남고 있잖아요. 물론 우병우 전 수석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 모든 중심엔 정유라 씨를 위한 최순실의 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성년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약간 천방지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영장 기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했던 것 같아서 네.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네요. 네. 미성년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나왔던 개명할 때 본인의 사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개명할 때 만약에 개명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법정 대리인인 엄마가 예. 그 신청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서명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 개명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변호사가 그 제대로 위임을 받아서 이런 신청 대리를 할 권한이 있기만 하다면 변호사가 신청한 것으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판넬에 잠깐 나왔던 개명 신청 본인이 서명해야 된다. 직접 이 부분은, 서명해야 된다라고 네,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하.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지 않고도 절차에 따라 할 네네. 수도 있다. 네네. 서영호 소장. 네. 정유라 씨가 입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의 변호인들이 4월 5일부터 9일까지 덴마크로 직접 날아가서 정유라 씨하고 언제 입국하는 게 좋은지, 메시지는 뭘로 할지, 자세와 태도는 뭘로 할지 충분히 상의하고 도상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결국은 유죄가 될 만한 것은 오리발 작전으로 일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유라 씨는 엄마 오리발 내민 거 티나? 그랬더니 최순실 아마 속으로 앵간히 좀에 너무 티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마 저런 속내 아마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두 모녀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희희낙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서영호 수장 왜 까마귀 소리가 왜 났죠? 저는 그거 하면 잘 나대요. 까마귀가 저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정론에 평론하는데 저런 까마귀가 자꾸 울어서 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동료. 동료요? 정기남 소장. 이번에 그 정유라 씨 영장 기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이게 이제 지금 최순실 박근혜 그 국정 게이트, 농단 게이트의 어떤 보면 공범들의 어떤 뭐랄까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그 수족을 살려놨다.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정유라를 바깥에 놔두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와 상의해서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정열 전 판사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최순실은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와 충분히 조율해서 1차 작전은 성공했다. 뭐 이런 속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또 이번에 귀국했던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귀국하게 되면 아이와 떨어져서 구속이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극도의 공포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경재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서 또 법적 조력을 받아가면서 귀국했는데 어쨌든 1차는 엄마 말대로 하니 변호사 말대로 하니 넘어가네. 지금 이런 좀 약간 안도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나 좀 전에 우리 그 서양호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최순실 그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정유라거든요. 예. 정유라가 이게 예를 들어 도망갔다가 도망갔다 돌아온 어떤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예.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이 향후 영장 재청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인과관계들을 밝혀내야 될 그런 과제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종합 정리해 주시죠. 종합 정리할 능력은 안 되고요. 네. 제 생각만 말하면 둘에 대해서 모녀 간의 서로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아마 이게 최순실은 정유라에 대해서 옛날에 이게 유행가 구조를 빌리면 구시아라 유라야 엄마가 있다. 이 말이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따라서 이게 민주 검찰 특검은 아니지만 민주법원이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정의는 승리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최순실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거고요. 아마 이게 정유라의 엄마에 대한 마음은 엄마에게 다 떠넘겨서 미안하고 정말 이게 엄마가 다 떠나서 고맙다. 곧 이게 면회갈게 아마 이런 심정이고 그러니까 정유라는 지금도 재청구의 두려움은 아주 클 걸로 보입니다. 네, 바로 이제 검찰의 재청구 얘기 나오는데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제목은 지금 몰라서 억울하다는 정유라. 정말 국정농단의 실체를 얼마나 알았을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 들어가려면은 이제 검찰의 후속 태도가 문제인데 일단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번에 기각이 됐단 말이죠. 정유라 구속영장 검찰에 과연 재청구할까 말까 검찰의 고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재청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문제는 불구속 기소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동안에 구속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서 강제 송환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막상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정유라 문제가 이렇게 처리됐을 때 국민 여론 어떻게 할지는 문제가 됩니다. 재청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언제까지 보강조사를 할 건지 이번에 보강조사해서 재청구한다 확실하게 될 수 있을지 이런 건 여러 가지 좀 과제가 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상 긴 상당히 시간이었는데 정유라 관련 직접 조사는 이번에 처음 했지만 과연 검찰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앞서 다른 패널들이 문제를 좀 지적하긴 했었는데요. 만약에 재청구했을 때 이번에도 계속 모르쇠 전략을 동원한다거나 하면 통할지 본인은 계속해서 이번에도 본인이 억울한 심정을 성실하게 재청구된다면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조금 하면 내용 보고 추가로 얘기 나눠보죠.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정의라 씨가 어떤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온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귀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했던 것들이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정유라 씨도 이 정황을 다 알고 있다. 모를 수가 없죠. 그건 확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오늘 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내일은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출석해가지고 바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출연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듣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풀어주겠습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정유라 최순실 정말로 모른다고, 특히 정유라가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실체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몇 먼저 세워놨나요? 노영희 변호사 거의 다 알고 있겠죠?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정유라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엄마하고 그 대통령하고 간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둘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 가지 본인에게 혜택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250일 동안 바깥에서 다니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 재판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실제 했든 안 했든 간에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일까 궁금해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이 뭐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을 해서 이 사건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식으로까지 일이 진행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모른다, 아직도 모른다, 특히 엄마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 또 혹은 그런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올해는 지금은 이제 21살인데 저는 뭐 18세 이때부터도 진행되는 걸 대강 알았을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18세, 19세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엄마가 하는 행동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쁜 결과를 낳았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철부지. 철이 없다, 철이 안 들었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유라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아마 철부지라고 봤을 겁니다. 철이 안 들었다. 철은 뭐 철이 들었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한자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부지를 썼습니다만. 그 뒤에 근데 사실 지금 이 정유라 씨가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 철부지가 아니라 밑에 이제 한자로선 철부지가 아닌가. 투철할 철자에 철두철미할 때 철두 철자에 그러니까 그 부할 때 부자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진행된 그 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여러 가지 권력 구조나 그런 관계 부분은 잘은 몰라도 예를 들면 엄마가 그런 권력 농단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취하고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번 그 덴마크에서 본인이 공판할 때 한국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그때
이 평창 땅을 담보로 잡혀서 독일의 그 주택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 상세하고 그렇죠. 상세하게 상당히 설명했죠. 치밀하게 상당히 그 나름대로 조리 있게 설명을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아마 최순실 씨가 아마 향후 자신이 어차피 지금 유일하게 그 지금 유일한 혈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에게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어떤 식의 지금 수익이 얼만큼 될 것이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너한테 갈 것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상당 부분을 재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재산과 관련,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거다. 황장훈 소장. 그 증거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2014년 12월에 그때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하여대에 입학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페이스북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랬잖아요. 네. 세상 물정을 다 아니까 저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유라는 최씨 가문의 패밀리 비즈니스, 즉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지는 3대 후계자라는 걸 본인이 너무 다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본인이 성마협회에서 그 대에서 본인이 2등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문화 그 체육관광부에 또 압력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이후에 이 삼성의 성마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에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 본인 말대로 이 기자회견에서 6명 중에 1명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변호사가 정유라를 위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지어라 해도 못 지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99점짜리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의 저런 태도로 보면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조숙한 애 늙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알 거 다 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진짜 모르는 거는 안다 모른다 말도 못합니다. 이 말은 이게 아니까 모른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지하고 아무 관계없고 모르는 것 같으면 이걸 굳이 모른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네. 제가 보기에 정유라가 모른다고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게 전부 다 확실히 알았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뇌물이든 업무방해든 또 이게 돈 흐름이든 또 이게 엄마 재판이든 본인이 모른다고 부인한 건 아니까 그걸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르면 이게 아무 관계 없는 거는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죠. 저는 이게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는 관여에 때려 봅니다. 세양호 소장. 네. 우리 옛날 얘기 바보형 얘기 아시죠? 진짜 바보는 보물을 발견하고 혼자만 알겠다고 묻어놓고 팻말을 붙이죠. 여기 보물 안 묻었음이라고. 바보 큰형이. 아까 맹구 없다더니 계속 그 시리즈네요, 오늘.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유라가 국정농단 전혀 모르면 마치 바보형이 여기 보물 안 묻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정유라 씨가 누굽니까? 코레스포츠 이사 아닙니까? 코레스포츠 이사? 코레스포츠가 뭐예요? 삼성의 38억의 승마 지원을 위해서 정유라만을 위해서 지원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유라는 자기 명의로 독일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태민 최순실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지는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이런 혜택들이 오로지 온리 한 사람 정유라를 위해서 펼쳐졌던 건데 예.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정유라만 모른다고 하지 모든 국민들은 거기에 국정농단 비위가 묻혀 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하나 추가로 물어볼게요. 그 정도로 다 모두 아는 것을 했던 바보형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검찰과 영장 담당 판사는 어떤 걸 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을까요? 영장 판사는 제가 볼 검찰이 이대 학사비리 업무방해 혐의하고 그다음 청담고에 대한 공문서 위조 문제에 대해서 증거가 좀 부족했다는 거 보고 검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뇌물 문제하고 그리고 외환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장 청구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가 한 거에 대해서 미성년자였던 정유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서는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뇌물 문제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추가 조사해서 아마 금주 중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순간 세양호 소장 멈칫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정기람 소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가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아마도 검찰이 다시 한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거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의 마지막 유일한 증인이 아마 정유라가 될 것이다.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인데 도피 기간 중에 그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뭐 지불했다든지 또 독일의 아까 말씀 나온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인 이 이른바 코레스포츠 네. 대주 중에 한 명이잖아요. 또 여기를 통한 해외 은닉 재산의 실체라든지 또 그동안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물리적 일정 때문에 제대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이를테면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 여기에 실체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정유라가 중요한 퍼즐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후에 정말 검찰과 최순실 전략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자료 화면을 보면서 패널들은 답변 준비해 주시죠. 오늘 증거인멸 좀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조력자를 만났다는 보도도 같이 나왔는데 혹시 도피 생활 중에 조력자를 만나신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3시간 반 동안 그 영장 청구 굉장히 좀 힘이 들었고 거기에 나와 있던 영장 청구 사실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힐 부분이니까.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심정적으로 좀 다시 청구가 온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네, 또 그러면 이제 실질 심사 가서 제가 억울한 부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격이 있다는 무슨 살인죄를 저지를 못하는 간첩형이다 이런데 이런 사건에서 대부분 이런 엄마가 했는데 그 딸까지 구속해가지고 재판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는 정유라에 대한 비난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키면서 아니 불구속해서 재판하면 뭐가 안 되냐고 사회적 이목이 크면 다 구속해서 해야 되나? 정말로 내가 호소하고 싶다. 네, 이경재 변호사 불구속해서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장 재청구 검찰하는 쪽인데 검찰과 또 여기에 대응하는 최순실 측의 전략은 관한 질문입니다. 황장수 소장. 예, 검찰이요. 덴마크 현지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체포를 했는데요. 체포하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그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체포를 안 하더라도 그냥 호송해 와서 검찰청에 데려가서 그렇게 체포를 해도 될 건데 체포를 일찍 하는 바람에 절반쯤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실 영장 청구가 좀 부실을 할 수 있거든요. 국적이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오해를 갖다가 하기에는 지금 부실하게 일부러 영장을 그렇게 청구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할 때는 이 지저분한 거 다 빼고요. 검찰이 뇌물죄로 직공으로 뇌물죄의 이 수혜자이자 그 뇌물죄를 받은 돈이 들어온 그 회사의 공동 대표다라는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또 재기각이 되면 굉장히 찬스다. 왜 찬스냐? 지금 태극기를 들고 이런 최순실조차도 무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주장이 네. 정유라까지 저렇게 처벌하는 부분이 저게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정유라가 영장이 기각되면 자 봐라 무리하게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다 엮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명확하게 돈을 받은 게 뭐냐 이런 이야기로 점차적으로 번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요. 여론에서 굉장히 다시 재기각되면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국정농단 관련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그 검찰은요 한마디로 이게 이재용 케이스로 갑니다.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 측은 우병우 케이스로 갑니다. 이 말이 검찰은 다시 한번 이게 철저히 수사해서 이재용이 이게 처음 기각됐지만 재수사를 통해서 이게 영장 발부됐잖아요. 반드시 영장 안 이런 이재용 삼성회장의 그 부회장 케이스로 가고요. 아마 이게 우병우 케이스라는 거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바로 이게 신규성 명백성이거든요. 그럼 이게 재청구해봤자 어차피 기각된다. 우리는 이게 우병우 전략으로 간다. 아마 이 두 전략이 충돌할 것 같아요.
네. 요즘 지금 건조해서 그러나 불이 좀 자주 나고 있는데요. 또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6시 서울 관악구 삼성산 약수사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얼마 전에도 또 발생해서 산불이 나서 그랬는데 빨리 진화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하죠. 저는 이게 잠깐 한 말씀하면 황장수 소장님 말씀 저 공감하는 게요. 네. 사실 이게 최순실은 너무 늦게 체포했어요. 이 말이 이게 30시간에서 활보했잖아요. 근데 정유라는 너무 빨리 체포했어요. 왜냐면 이게 공항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30시간 늦게 하고 정유라는 이게 10몇 시간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둘 다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보니까 최순실은 하루 시간을 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미리 우리 국적기 타자마자 해가지고 그렇죠. 추가로 국내에서 조금 뭐 조사할 시간을 좀 단축했다는 얘기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가장 관건이 그 범죄인 인도 조약법 10조거든요. 그 10조에도 가장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보증을 대한민국이 덴마크에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두 가지만 했어요. 업무방해죄와 그 청담고 공무집행 방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 두 가지 범죄 사실로만 영장 실질심사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10조 조항 때문에 추가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죄라든가 뇌물죄라든가 외환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범죄 사실을 적시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혹은 덴마크에다가 뭔가 얘기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도가 허용되는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보증만 해주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유라 씨가 범죄 수익 은닉죄, 뇌물죄,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처벌받을 개연성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러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수사를 구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을 검찰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그걸 자꾸 좁게 해석을 하면서 덴마크에다가 물어봐야 된다는 등 뭐 이거는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인도 청구를 할 때 어떤 제목을 했던 거죠? 그 업무방해죄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만 했던. 예.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범죄인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가 알아서 처벌을 하겠다는데 덴마크에다 물어봐서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좀 잘못된 해석 같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때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영장을 다시 기각할 것처럼 썼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건 필요한 것 같고 대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지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해봐라. 니네가 해봤자 우리는 또 기각받을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황장수 소장이나 서도욱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도 검찰의 좀 준비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표출하군요. 차재원 교수. 예, 그래서 저도 노영희 변호사의 생각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요.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못 먹어도 고 아니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영장 재청구를 안 했을 경우에 사실 이 지금 국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전담했던 강부영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댓글이 많이 쇄도했다고 하지만 저는 강부영 판사를 비난하기 이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장 청구를 할 때 이 검찰이 제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상당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영장 재청구를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검찰은 아마 불감당할 정도로 상당히 비난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놨죠, 저기? 오른쪽 catch me if you can. 네, 나 잡아봐라. 예, 나 잡아봐라죠. 그러니까 앞서 아까 해볼 테면 해봐라는 뜻인데요. 아마 정유라 씨는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전술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엄마한테 다 미룰 거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특혜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지금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강부영 판사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담당했던 판사죠? 그렇죠. 그때는 상당히 또 국민적 칭송을 받았죠. 네. 그렇지만 또 이번에는 또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강부영 판사는 말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지금 강부영 판사한테 영장을 제출하는 주체인 검찰이 얼마만큼 이 범죄 혐의자의 범죄 혐의를 소명을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더
그 비판의 화살이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 좀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유라 씨는 덴마크 검찰에 의해서 5개월 동안 구금돼 있던 사람이거든요. 네. 장기간 도피 혐의로 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승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귀국을 선택한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한국 법원을 통해서 이게 영장이 이제 기각됨으로 인해서 지금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덴마크는 인권 침해 국가고 한국은 인권 보호 국가냐 뭐 이런 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그 정유라 최순실은 모르쇠 전략으로 갈 것이고 증거 있으면 내봐라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검찰이 그동안 제시했던 영장에 기재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라든지 또 삼성의 정시 특혜 지원 혐의라든지 또 뇌물수수 공범 혐의까지 철저한 어떤 증거에 입각해서 네.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만이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호 소장. 네, 여러 패널들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 이의를 제기한다. 저는 검찰의 심모 원료, 꽤 깊은 뜻. 예. 깊은 꾀를 발휘한 게 아닌가. 의도된 구속영장 기각이다. 일부러. 아, 거기까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승일 부장도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놔둠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하게 해서 뇌물죄라든가 여죄를 더욱더 충분히 듣기 위해서 한 검찰의 속 깊은 그런 의도된 기각이 아닌가, 기각을 유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정유라는 아기가 돌아왔어요. 엄마 최순실도 구속됐어요. 저 딸인 저까지 구속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고 동정 유발 여론을 형성하는 동정 유발자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까마귀가 아까 서영호 소장한테는 까마귀가 종종 온다고 그랬죠. 네. 저랑 아주 친한. 예. 노영희 변호사가 딱 한마디만 합시다. 예.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는 서영호 수장님 말씀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거 미리 알고 지금 이거 들었나요? 아니, 그거는 모르고 들었는데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영장 기각할 때 법원에서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진 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차피 구속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송환 결정이 내려질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측면이 있는데 상고 진행되는 과정에 포기한 것은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자진 귀국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움직이네 막 이렇게요. 잠깐만요. 얘기를 지금 다 나눴는데 다음 핫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나요? 예, 보죠. 네. 준욱에서 호통으로, 호통에서 훈계로. 최순실의 재판 6개월의 노하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최순실 지금 재판 6개월 차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변했던 얘기입니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 검찰에 임하는 자세, 또 여론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씩 달랐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변호인을 만났을 때 암담해하면서 저는 무기징역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외치는 모습이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날짜를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1월 25일인가 그럴 건데 검찰에 출두하면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손자까지 3대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이거는 지난달 29일 그 재판 과정에 정유라가 귀국한다는 것이 확정돼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 질문하다가 검사가 다른 얘기하니까 특히 한웅재 검사 지적까지 하면서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최후 진술 그 이틀 뒤에 최후 진술할 때는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늘 굉장히 흥분돼 있었다. 부디 유라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최순실 이렇게 변화했던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자료화면 보고 질문하면 다시 확인하고 패널들 얘기 듣죠.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혹시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정에서 주의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피청구인이 문의에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물어보시지 증인,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네, 처음에 무기징역 걱정했던 정유라 여러 가지 단계별로 최순실 제가 또 헷갈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무기징역 걱정했던 최순실 씨가 나중에 점차로 대하는 태도 방식이 달라져 갔는데 나중에 심지어는 담당 검사에게 웃지 마라고까지 호통을 쳤는데 최순실은 왜 또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갔나라는 모습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게 최순실 재판을 보면요. 처음에는 상당히 낮은 자세. 처음에 낮은 주눅이 들어서 상당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게 낮은 자세에서 지금 보면 이게 막 호통도 치고 직접 신문도 하고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게 최순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딱 한마디로 이게 생각나는 게 적반하장이다.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매를 번다 그래요. 매를 번다는 말은 이게 진짜 양형의 가중 요소입니다. 그게 법률 용어인가요? 법률 용어는 양형 가중이고 속된 말로 이게 매를 번다고 양형 가중에 적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요. 진짜 이게 무죄에 놓을 수 있어요. 자기 걱정하다가. 네. 저는 이게 절대 양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세영상 정치 용어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유, 변호사가 웃기니까 제 밥그릇이 위험합니다. 이거. 그래서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 걸 넘어서 반숙도 삶을 줄 알거든요. 징역 짬밥이 지금 7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넘어서 국선 판사 수준이죠. 자기의 뇌물 혐의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에 불려나오고 있고 모든 재판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제 징역 재판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장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훈계하고 제대로 그 사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준까지 이미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징역 짬밥입니다. 황장수 소장. 저는요, 최순실이 전체 재판, 자기가 말고도 남은 사람들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정보를 이경재 변호사 등에 의해서 정확하게 입수를 하고 있다 봅니다. 최순실이 지난번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할 때 이후로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문 앞에 이 시위대가 모이고 하면서 반격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최순실은 지금 뇌물죄가 날아가고 있다. 자, 최순실이 뇌물죄를 빼버리고 난 뒤에 어떤 죄가 남는지 한번 봅시다. 업무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강요의 공범 이런 정도가 남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또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내가 형은 좀 살겠지만은 이제 무기징역은 아니라 몇 년 살면 끝난다라고 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서로 얽혀있는 공범들이 네. 다 만만찮게 재판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이 전체 재판 양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향후 재판에 대한 전망을 조금은 해주셨는데 포함해가지고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최순실 씨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판세가 점점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을 계기로.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정유라 씨까지 이번에 기각됐으니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쨌든 요점은 판세가 바뀌고 있다. 아까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범죄에서는 혐의 사실을 벗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뇌물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증인들의 말이 갑자기 달라지고 있거든요. 재판에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물죄 관련해서는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70번 재판을 나왔어요. 이 최순실 씨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도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의 권리나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은 저렇게 하면 매를 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피고인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방어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네. 또 법정에서 중언부언 떠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판사나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듯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전문가답고 훨씬 더 무죄라고 하는 심증을 주는 데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태도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진화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정기남 소장. 진화란 말이 뭐 좀 가장 적확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 나름대로 범죄를 재구성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서양호 소장님 말씀처럼 저는 그냥 가장 전통적인 우리 속담에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하잖아요. 법률적 용어인가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가장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죠. 네. 자, 이미 벌써 6개월의 재판 70회 참석입니다. 그러면 변호인 뺨치는 수준의 이른바 준우, 호통, 훈계 3단 기여를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최순실이 의도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 빠지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범죄, 검찰과 법원과 상관없이 그 구성에 아마 몰두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최순실과 검찰과 법원의 싸움이 되겠죠. 예, 진화, 범죄, 재구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네요. 차지원 교수. 예, 저는 뭐 감히 권력 세열 1위에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이 최순실 씨가 권력 세열 1위였다는 거죠. 그것이 박관천 전 경쟁이 증언을 했지만 설마 그랬을까 생각이 했는데 사실에 가까운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권력 세열 1위라는 지위 자체를 아마 최순실 씨는 아마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앞서 뭐 말씀들 하셨지만 이 재판의 판세 자체가 자신에게 그렇게 이 불리하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 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딸의 정유라 씨의 그 입국도 아마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될 측면도 있는 것이요.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에 딸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결국 판세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또 이렇게 이 본인이 상당히 지금 그 판세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혀 무시 못할 것이 삼성의 재판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인데 지금 삼성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이 자신에게 결코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나이가 권력 세열 1위로서의 그런 자존심,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서 이 재판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분적인 얘기 들으니까 뭐 종합적인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서정욱 변호사가 딱 한마디 있었네요. 아까 이게 노영희 변호사 지적인데요. 저 들기를 바랬습니다. 네. 저도 이게 그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수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제가 이게 매를 본다는 거는 뭐 특검한데 이게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친다든지 네. 또 이 검사한테 호통을 친다든지 웃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뭐 이해가 된 겁니까? 좀 소심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노승일 전 부장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관련 주제가 다음 네 번째 우리 오늘 다룰 핫 이슈입니다. 네, 노승일 증인 출석에 언니 박근혜는 출석했고 언니 동생 간의 동생은 최순실은 불출석했던 주제입니다. 노승일 출석에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에서요, 법정에서. 최순실은 어지럼증에 넘어져서 몸이 타박상을 입어 꼬리뼈까지 다쳐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재판 참석을 못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했고요. 그런데 오늘 노승일 씨 법정에서 이런저런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 박원호 당시 승마협회 전무역에 삼성 돈 먹으면 문제없다. 또 삼성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면서 계약 장소에 최순실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최순실은 삼성 지원금 정유라 아들 양육비로 썼다. 이런 여러 가지 오늘 뭐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최순실이 했던 얘기 중에서 교육부 15년을 도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느냐라고 문제를 했고 또 최순실이 전에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노승일 부장한테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고 했다. 이런 증언들을 했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최순실은 핑계인지 뭔가 모르겠지만 불출석했나? 이게 오늘의 지금 문제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는 동안에 패널 질문 답변 준비해 주시죠. 본인이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러면서 대통령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나랑 아주 가까운 사이다. 40년 이상 됐고 그분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질문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부터 질문하면 이제 경계선이 이제 그 방어선이 쫙 올라와요. 최순실한테는. 경계 대상이 될까 봐. 네. 그래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어차피 알고 있었던 거고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차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갑과 을이 바뀌었더라.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노승일 전 부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최순실 씨는 오늘 넘어져서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 해서 불출석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을 했지만은 침묵으로 일관했던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노영희 변호사부터 듣고 쫙 가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재판에서도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승일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요즘 속된 말로 학생들이 하는 없다. 말이 있습니다. 일도 관심 없음.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노승일이 싫겠죠. 아하.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 또 본인이 거기 일일이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제 오늘 불출석 사유를 꼬리뼈가 아프다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했잖아요. 다치면 엄청 아프긴 아픕니다, 그거. 그래 다쳐보셨어요? 네, 다쳐봤어요. 일단 그런데 저는 굳이 꼬리뼈라고 하는 것을 특정해서 말한 이유가 원래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낼 때 거짓말로 안 나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다가 특정한 부위를 말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주장이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나에게 어떤 그 잘못된 혹은 무슨 그 벌을 같은 걸 주지 말아라.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겨울산에서요. 눈에서 미끄럼 타다가 나뭇가지에 꼬리뼈 걸려가지고 다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맥을 못 씁니다. 다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노승일은 싫고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기남 소장. 저는 뭐 등산하다가 구치소에서 등산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구치소에서 저는 승마를 한 줄 알았어요. 이게 딱 그 타박상이 심하고 뭐 꼬리뼈 부분을 다쳤다. 이게 좀 뭐 비유이긴 합니다만 정말 나오기 싫은 겁니다. 노승일은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의 저승사자인 거지요. 어떤 노승일 그 증언의 법적 효력을 떠나서 최순실로서는 그동안의 국정농단에 얽힌 야사라 그럴까. 뒷얘기들이 거의 노승일에 의해서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아마 심정을 드러낸 것 같고 박근혜야 이분 기본 관심이 없죠. 노승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순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때는 최순실이 모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최순실의 빈자리가 있는 거죠. 또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뭐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그 빈자리를 유영하 변호사가 메꿔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별히 할 얘기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외면하고 앉았더라도 최순실이 법정에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정기남 소장은 보고 있네요. 황장우 소장. 뇌물죄의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안 나감으로써요. 본인이 답해야 될 법정의 위정을 피하려고 했다. 저는 그래 보는데요. 실리적인 차원이네요. 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정유라 한 명을 밀어주기 위해서 나머지 5명의 선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끼워 넣었다. 그렇게 한 부분이 결국은 한 명을 밀어주기로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으면 전체 이 성마 선수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뇌물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이 처음부터 최순실이 코레 스포츠를 소유한 걸 알았다라는 부분 또한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승일 부장이 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저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최순실의 뇌물죄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순실은 위정을 하느니 차라리 회피하는 부분을 선택했다 이래 봅니다. 네, 증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불출석했다. 차정 교수.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오불가능이죠. 사실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노승일 부장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마 그 존재 자체를 잘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최순실 씨하고 공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순실 씨의 행위를 증언해 줄
노승일 씨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최순실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뭐 이거 진실을 다툴 것이냐 그런 뭐 자존심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침묵을 한 것이지만 최순실 씨 경우는 저는 일종의 칭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칭병. 예, 그러니까 병을 핑계로서 안 놓은 거죠. 네. 왜 안 놓느냐? 앞서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노승일 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그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이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이 나왔을 때 거기서 앉아서 본인이 공박을 하기보다는 아예 무시하고 조금 뭡니까 이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네. 소나기 올 때는 소나기를 피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지금 깨병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불관원의 관자를 약자로 써가지고 오늘은 단어분을 지난번 실수했는데 실수 안 하셨네요. 세영 소장. 예. 네, 양옆에 고명하신 교수님하고 변호사님 계셔서 가방끈을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뭐 계속 울어주십시오. 저는 뭐 박근혜 생각하면 소장 무슨 뭐 동물 새를 많이 몰고 다니네요. 제가 뭐 그렇습니다. 주로 늑대, 까마귀 뭐 이런 동물이야. 자연 친화적입니다. 동물은 동물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승일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내 밑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의 밑에 고영태 밑에 노승일이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사람일 것 같고요. 최소한 최순실 정도는 돼야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지기 국정농단을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 최순실 씨에게 노승일은 모르고 싶은 사람 아닐까요? 꼬리뼈가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아플 겁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 노승일 부장이 어느 날 아침에 가봤더니 호텔에 조식을 하고 있는데 앞에 앉지 않고 바로 옆에 앉아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던 사람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나의 치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국정농단극이 아니라 치정극으로 변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서정 변호사.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은 우리 차재원 교수랑 똑같아요. 바로 이게 오불관은 이거는 이게 내 재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인이고 나는 이게 결국 내 재판과 무관하다는 말은 내 물은 난 무죄다. 이거는 이게 까마귀들 노는데 백로가 안 가듯이 너 까마귀들 뭐 고영태든 노승일이든 최순실이든 너가 문제고 나는 이게 무죄다. 지금 차 교수 듣고 썼습니까? 동시에 쓴 겁니까? 제가 먼저 썼어요. 똑같네요 보니까 지금. 요건 똑같은데 근데 옆에는 완전히 틀린 100% 틀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나 최순실은요. 저도 이게 평소에는 최순실 말 잘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 쓴다 잘 안 믿는데 이 말은 믿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교도소에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깨병이 아니고 깨병이 진짜 아니다. 아까 도주된 거예요. 칭병을 썼어. 깨병.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최순실 재판에 노승일 씨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게 적극적으로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는 진짜 이게 못 넣어서 반대 신문권 행사도 못하고 증거 인정돼 버리는 이게 불리한 거예요. 진짜 아팠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 보죠. 자유한국당 전 대선 후보죠. 홍준표 귀국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사정 다뤄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잠깐요. 싸움 천재라고 우리 판넬을 만들어놨네요. 지금 이거는 싸움 천재. 홍준표 전 후보를 얘기한 건가요? 홍준표 싸움 천재 활동 개시에 자유한국당 견제구 내배서는데 홍문정 의원 잠이 안 와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출마할까 말까 이건 당대표 얘기죠. 지금 원유철 전 원내대표 원유철 의원 팀플레이어는 나야 나 전부 다 지금 공을 던지는 모습입니다만은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군들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왕따 당한다라고 홍문정 의원은 얘기하고 있고, 당내 걱정이 많다. 그동안에 득표 24% 받았던 것은 후보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보수정당 잘하라고 몰아준 것이다. 나경원 의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은 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고 팀 플레이어가 필요하고 이것에 능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원유철 의원은 본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항에요. 대단한 분 귀국하는 것처럼 모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피켓까지 들고 태극기 들고 모였던 것이 정말 놀랐을 건데 홍 의원도 놀랐습니다. 그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면 보통 이럴 때 논란거리가 되는 말 한마디 던지는데 어제 귀국했을 때는
또 얼랑거리가 되는 말을 그렇게 던지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부드럽게 지나갔는데 어쨌든 홍준표 전 후보를 보는 당내 뭐 친박 비박 나누기도 그렇지만 주요 세력들의 속내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저 바퀴 걸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뭐 1%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2%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당이 어떻게 그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요. 예.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그 아주 그 극소수의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 선거에 당대표 선거에 나서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기류가 상당히 높죠. 네. 그러나 또 이제 그래도 지난번 대선 후보였고 했으니 본인이 지금 나서고 싶다면 이번에는 목소리 크게 한번 해봐라 이런 기류도 있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려하는 쪽에 많이. 네. 나경원 의원님의 어떤 출마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굉장히 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고.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귀국에 따른 당내 주요 세력들의 속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양호 소장. 네. 제가 볼 때는 그 친박 비박은 가장 걱정스러운 게 이 양반이 말은 돌아오면서 보수의 새로운 신당 그리고 보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박과 비박을 싸움시켜서 이전 투구나 EJ에서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친홍계를 그 사람이 친박 출신이든 비박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홍준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걸 위해 당권을 노리고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시도당에 가 있는 것을 시도당위원회에 가 있는 것을 중앙당으로 귀속하려고 하는 친홍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친박 비박은 모두 다 비상이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이분 보니까 홍준표 전 후보가 굉장히 겸손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들어오네요. 전략적이셔서 너무 뻔히 보이는 전략이긴 하지만 뻔히 보이는 전략. 어쨌든 먹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친박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는 뜨거운 감자겠죠. 사실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곤란스러울 것 같고요. 비박 입장에서는 친박 세력에 대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는 친홍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구심점을 다시 찾은 듯한 기쁨에 좀 기쁜 속으로 좀 탄성 같은 걸 지르고 있지 않을까. 와이리 존너 이러고 있지 않을까. 와이리 존너. 예.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지금 친박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이른바 이 홍트럼프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걸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 현실적인 대안 부재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비박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홍준표식 어떤 옥스 리더십 같은 걸 통해서 제1야당으로 지금 107석인데요. 실제 지금 이 국회에서 정당 구조에서 지금 107석에 맞는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 문제의식, 강력한 대여전선을 좀 끌어줄 수 있는 홍준표식 리더십을 좀 기대하는 건 아닌지. 자, 그러나 국민적 관심은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 이미 지금 TK 경로당 정당으로 지금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8% 정당으로 지금 전락했거든요. 자, 새로운 보수의 길,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혁신의 길에서 답을 찾아야지 홍준표냐 홍준표가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살 수 없다. 네, 황장우 소장. 공항 모습만 보면 거의 뭐 지금 24%보다 2배 더 받았던 47% 받았던 이해창 전 총재 대선 후 귀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수의 지금 이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 봐야 되는데요. 24%를 앞세워서 이 비박은 당을 차지하고 이번엔 친박이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친박은 이 숙으로 당이 더 고립이 심화될 거다. 홍준표 지사가 되면.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는 한 번 차지하면 안 물러나갈 거다. 쉽게. 이걸 보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보수가 제대로 되려면요. 친박, 비박이 다 뒤로 빠지고 합의를 해서 외부에서 개혁적인 인물을 추대해서요. 왜 지고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길로 갈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친박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게 그 대선 패장 불가론, 패장은 이게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네가 잘해가 24가 아니고 보수는 이게 고정표가 35는 있다. 이게 친박 생각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박 입장에서는 야 누구 때문에 졌냐? 바로 이게 친박 책임론. 그리고 이게 15% 돈도 보전 못 받을 걸 24까지 2등했지 않느냐? 이게 아마 비박 생각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야 이게 둘 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바로 이게 이전 투구.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게 국민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서정 교수 얘기 듣죠. 예, 뭐 결국 그 친박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아마 이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가 없다고 보니까 이 급하게 지금 그 홍준표 후보를 그 밀었던 측면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지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비박의 입장에서는 얼터네이티브 팩트라고요. 대안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유명하고 있는 시사 용어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이 아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니까 아니다. 왜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것마다 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들이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얼터네이브 팩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박의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이 전 지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대안은 아니죠. 대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안에 가까운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밀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고민과 궤변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심경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 설득력이 이렇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지금 청문회 전국 계속되는데 청문회 전국 관련 오늘 질문 하나 또 파악하고 지나가기로 하죠. 보죠. 지난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정당 간에 결정 날 것 같은데 2라운드 강경화 예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좀 1라운드는 여러 가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대개 방향은 정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러나 수적으로 봤을 때는 다수가 지금 대체로 선택하고 물론 장관 또는 공정위원장의 경우는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고 형식상 여론 판단만 들어갑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질문이 2라운드 관련입니다. 과연 2라운드에 관한 지금 속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2라운드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강경화 예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간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2라운드에 임하는 5당의 속내 또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 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위장 전입에 의해서 각종 의혹과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재벌 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들이 있다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야권 역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김상조 때리기를 중단해 주시고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정책 역량과 자질이 거부를 판단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당내 부재기는 김상조, 강경화 이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흑백 논리로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주면은 이중대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을 세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국민의당이 비난을 받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과감하게 하자. 네. 오늘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시작이 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시작으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 2라운드에 한 각 정당들의 입장을 지금 보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8일 날 아마 원내 회의한다고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동그라미를 해주지 않을까 국민의당이. 예, 그렇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X라고 하는 당론을 결정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네요. 네. 정기남 소장.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이죠. 무조건 살려야 된다. 임기초 대통령의 인사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럴 것 같고요. 여당은 당연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반대가 최고의 지금 선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반대. 자유한국당은 지금 3번 연속 반대로 가는 분위기고요.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과 창당 정신 속에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김상조는 후보는 글쎄 이 정도면 재벌개혁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러나 강경화는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판단하겠다. 정의당은 임기초 여전히 아직은 허니문이다.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에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청문회 거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봐야겠죠. 네. 내용을 보고 판단할 거니까. 황장 소장. 국회 어차피 장관은 인준 표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요. 예.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적 부담은 5개의 정당이 있기 때문에 3개 이상 정당이 찬성한다 이러면 밀어붙일 것이고 그게 되지 못하고 3개 정당이 반대한다 하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던지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당이 8일 날 아침에 의총에서 결정한다지만 김상조 찬성, 강경화 반대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최소 한 명으로 이 사태를 수습한다. 최악의 경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써봤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웨이든 씨 지켜보자. 일단 청문회 과정을 한번 지켜보자는 뜻일 것 같고요. 비교 중립적이네요, 민주당이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을 어떻게 지금 네. 해명할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겠죠. 그걸 그러니까 지지를 철회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한테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반대의 칼날을 세워서 야당의 본색을 지켜내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바른정당 입장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가 지난 주말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약간은 이 자신의 외교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가시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바른정당은 아무래도 정책 능력이나 이런 데 업무 능력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유심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네. 정의당은
일종의 계륵이죠. 이 사실 뭐 이제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내칠 수도 없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최강욱 소장. 네, 저는 뭐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다. 고민하신 두 분 옆에 있어서 저도 가방끈을 좀 살짝 들려봤습니다. 아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아하.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다. 만약에 죽이게 될 경우에 재벌 개혁을 반대하는 건 아닌지 내지는 진보적인 호남 유권자들에게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결국은 전 김상조는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로서 찬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히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예. 김상조 후보자보다.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기에는 통일외교위원회죠. 예. 그 국회 해당 상임위가. 상임위가 청문회 강경화 후보자 하는 상임위의 라인업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그리고 홍문종, 김무성 이분들이 과연 그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고 자질에 대해서 테스트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이 청문위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의 움직임. 네. 저는 뭐 흥미있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손영욱 변호사. 저는 이게 그 앞에 서양훈 소장님 영어로 하면 제가 보기에 김상조 분에게 투비 살린다는 거죠. 아하. 그게 정책 능력. 한 사람을 향한 것이 그다음에 아니고. 강경화 후보는 not to be 죽인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존재할 때는 100%할 수는 없거든요. 아하. 이게 제 예측입니다. 아하. 투비와 not to be. 알겠습니다. 보니까는 뭐 조금 서양훈 소장은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전에도 약간 다른 패널들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7일 날 청문 과정에서의 본인의 해명이라든가 과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마지막 오늘 정치 핫이슈 하나 더 다룹니다. 미군과 비공개 합의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 누락한 국방부. 이 제목인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보고 누락 관련 조사 발표를 오늘 4시에 있었는데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하는데 보고 누락에 대한 삭제 지시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 삭제를 지시했다. 추가 반입 모호하게 기재한 뒤 부연 설명도 안 했다. 이런 등등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진정 국면의 누락을 정리하는 청와대 심정을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패널들의 의견을 듣겠는데 몇 분의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일단 자료화면을 좀 보죠.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홍장훈 소장. 결국은 저것이 미국과 비공개 합의한 부분,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회피 부분이 여기 배치 안 되도록 카드화해서 앞으로 미국에 대응한다는 건데 향후 1조가 넘는 무기가 들어와서 핵과 미사일 위에 1년 이상 이렇게 가동되지 않을 때 미국의 평가는 또 어떨 건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겠죠. 네. 차재원 교수. 저는 뭐 이번 문제의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국권의 통수권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 국방부 지휘부가 미합중군 지휘부인지 아니면 당나라군 지휘부인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여튼 사드 논쟁을 진상조사와 보고 누락 조치, 환경영향 평가, 절차적 정당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국내적 문제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예, 노영희 변호사는 다음 주에 많은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조아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